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물론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에 한정된 건 아니고 네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데 이 너무 많이 던져주니까 어떤 것부터 취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세제 개편에 있어서 어찌 보면 부동산에 한정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잘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적에 아. 따라서 지금 이 개편안이 잘 된 거냐 나쁜 거냐를 이제 평가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네. 목적은 그 정부가 낸 보도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단어가 합리화, 뭐 정상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뭐가 정상하고 뭐가 합리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뭐가 비정상이었죠? 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합리화, 정상화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가 좀 비정상이고 제가 뭐가 알기로는 정상이냐.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말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세제안도 여야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도 대표 시절에도 이거 합의를 네네. 해서 세제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뭐- 아무튼 뭐가 이 목표가 정상화죠? 그렇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네. 이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뭐가 비정상이었는데 뭘 정상화시킨다는 건지에 대한 근데 이제 뭐 의식은 없고요. 보면 제가 이제 뭐 이게 저도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니 그러면 소위 뭐 지금 20억 이상 아파트들 아니면 뭐 3, 40억 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규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도 네. 이제는 과세, 중과세를 해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공급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집을 내놓게 하는 효과를 얻고 싶은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제가 이 세제 개편 설명드리자고 네. 하면 아까 뭐 다주택자였는데 뭐 이러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집을 가지고 투기하는 세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싶은 거고 그 투기의 범위가 지난 정권 때를 보자면 다주택자였다면 네. 지금은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 세력으로 규정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모두 다 자가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문제예요. 네, 그러면 누군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주택 소유자가 자기가 거주를 한다 손 쳐요. 그러면 이제까지 전세 살거나 예를 들어 월세를 살거나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서울 지역에 아파트가 한 180만 채 정도 있거든요. 네. 그중에 자가 비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그 집에 사는 비율이 44% 정도 돼요. 아, 그리고 아닌 분들이 한 5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정부 논리에 따르면 정부가 만든 세제 개편안을 이렇게 네. 보자면 그 집을 전세를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융적 이익과 네. 내가 이 집에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적 이익을 비교하면 내가 살아서 얻는 이익이 더 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핵심 주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본인은 전세 살면서 네. 자기 집은 전세를 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그분들은 그냥 여기 이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와서 사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 네. 야 그렇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면 그 네. 집주인이 살던 집 하나가 나올 거 아니냐. 왜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집도 그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 차곡차곡 뭔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라는 논리거든요. 네. 그 정부의 논리는 그건 맞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건 네. 이게 살고 싶은 그 집의 네. 공급은 역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세제 네. 정책을 보자면 수평 이동만 있는 거예요. 새로 뭔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기존에 이제 전세를 살았던 분들이 월세 살았던 분들이 갈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월세는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월세 가격은 벌써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뭐 다행히 네. 그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분들은 다행인데 그렇죠. 그게 끝나는 분들이나 네. 새로 이제 전세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네. 분들은 뭐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제 소유자가 아까 같이 이제 자기 전세를 주고 자기는 좀 나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 또 그분들도 나가야 되고 맞아요. 이제 그 연쇄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것도 그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잖아요. 네. 돈을 구해서 우리가 뭐 물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들고 가서 산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억제기만 하면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시장에
매물이 나오나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그 네.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종부세가 초고가 주택에 올라가서 네. 그 초고가 주택을 보자면 거기서 이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대요. 네.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 음. 구간을 봤더니 대충 한 36억, 7억, 40억 가까이 40억 되면, 가까이 예. 거기부터 이제 예. 갑자기 세부담이 확 예, 늘어나게 엄청 설계가 된다고 됐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고 네. 질문 드렸을 때 그 목표에 따라서 이 세제안이 잘 설계가 됐을 거잖아요. 네. 그 궁금하죠. 왜 하필 그 40억 언저리부터 그 확 뛰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어떤 한 언론의 구윤철 부총리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네. 왜 하필 그 구간이냐라고 네. 했더니 뭔가 되게 논리적이고 뭐 정교한 뭔가가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구간부터 0.4%밖에 안 된다. 그게 뭔 말이지? 아주 소수니까 괜찮다는 소수니까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이 정책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투기나 뭐 자기가 진짜 이 고가 아파트 물론 뭐 100억 넘는 아파트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그건 진짜 극소수니까 그래 냅두고 우리가 근데 지금 보면 마용성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070 이제는 경제 활동 그 기간이 끝난 고령 인구들 근데 이제 집 한 채가 있는데 뭐 집 한 채 시세가 거의 뭐 비싸잖아요. 30평 초반만 하더라도 40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제가 지금 너무 강화됐다는 그래서 건데. 이제 그러면 그 고령자분들은 평생 네. 살던 집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네. 나가라는 얘기냐라고 지방 했더니 감면해 준다고. 네. 정부 입장은 그래서 우리가 납부 유예 제도 만들어 줬잖아라는 부분이에요. 유예이지 면제는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정책 목표와 지금 네. 세제 구조가 잘 설계됐냐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고요. 그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정말 기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들은 게 철학과 목표를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모르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 세무사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여쭤보신 건 진짜 많은데 그러면 전월세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갱신 청구권이 자기한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고 네. 뭐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돼요? 올려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올려주고 근데- 능력이 안 되면 네. 그냥 나가야 돼요? 변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더 거죠. 밀려날 수밖에 없는 밀려날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학생들이라든지 진짜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찌 보면. 지금 아마 전세 소멸로 가지 않을까 우리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월세 제도가 뭐 외국은 전부 다 월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고가의 그 주택이 많다고 서울이 워낙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지방은 좀 오히려 또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 전세를 삼으로써 그 윗단계로 올라가기에 자가 소유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주거 사다리 역할을 징검다리였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없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자기 월급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 비용이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한 10% 20%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월급에서 월세로 내는 돈이 한 3분의 1 아니면 거의 반을 내고 반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 공급 대책이 특히나 이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 대책이 좀 같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건 좀 뒤늦게 지금 후발주자로 뭐 그게 사실 같이 아니 먼저 나오거나 아니 같이 나오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또 정부에서 그 후속 뉴스를 보면 뭐 준비하고 있다요.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라 준비했어야죠.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이 뭐 공급 대책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말은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공급은 자기 당대에는 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그 정치권에서도 당장 내 당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공급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시장에 신호만 줘도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의 기대 심리라든지 근데 이런 그 것으로 시장의 신호만 줘도는 네. 지금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시장의 신호를 줬는데 그 실제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구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양치기 소년이 되버렸구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실었던 댓글인데 재밌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댓글이 참 이 사자니 취득세고 살자니 종부세고 보유하니 보유세고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이 급등세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와. 어떤 진짜 우리 정말 네티즌들이 워낙 이제 천재들이시라서
딱 이번에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참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래도 안심도 되긴 하는데 앞으로도 좀 저희가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좀 따로 시간을 한번 더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진짜로. 오늘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네. ISA라고 개인종합 있습니다. 자산관리 계좌도 네. 계약이 됐어요. 네. 근데 그 계약의 취지를 보자면 정부는 아니다 우리가 혜택을 더 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놨다라고 하는 게 네. 정부 입장인데 근데 지금 기존에 있던 걸 약간 계약시켰는데 2월이 안 된다는 그 거죠. 계약시키는 방향이 뭐냐면 네. 해외 주식 투자하지 네, 말고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민들한테 국내 주식 투자하라고 권유를 할 거면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국장을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더 큰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참 그 특히나 ISA를 보통 젊은 2030 젊은 직장인 초년생들이 먹돈 마련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과연 맞는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국장이 미장같이 조금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하지 열심히 뭐 이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혜택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면 과연 장기 투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죠. 연기금도 지금 몇백 조를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참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진짜 한번 저희가 그 시간만 우리 기자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더 몇 번이고 더 모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